체지방률 30%. 2단계에서는 보통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불룩한 뱃살일 겁니다. 여기서 체지방을 20%까지 줄이면 우리 몸에는 꽤 기분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턱선이 살아나며 얼굴이 갸름해지죠. 어쩌면 희미하게나마 근육의 윤곽이 처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15%에 도달하면 드디어 위쪽 복근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허리 주변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그 지독한 뱃살을 완전히 걷어내고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탄탄하고 날렵한 체형을 완성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대략 체지방률 12% 언저리죠. 진짜 싸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체성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면서 이 12%라는 수치에 도달해 보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몸이 체지방이 빠져나가는 매 순간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일상의 에너지는 바닥을 치며 살이 빠지는 속도는 절망스러울 만큼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게 빼놓은 살을 고스란히 다시 찌우는 요요에 저 배 빠지고 말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끈질긴 뱃살을 뺄 수 있을 만큼 체지방을 걷어내고 또 그 날렵한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코치, 그리고 체성분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체중 감량법이 아닙니다. 살을 빼는 것을 넘어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단계별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바로 그 첫날 저녁에 저지르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오직 한 가지에만 무서울 정도로 집착합니다. 바로 체중계 위에 찍히는 숫자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시험이 됩니다. 숫자가 내려갔다면 그날은 성공한 기분으로 집을 나서고 숫자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스포츠 과학자 마이크 이스라텔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빠지는 모든 체중이 다 좋은 체중일 거라는 착각. 그게 가장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식사량을 줄일 때 우리 몸은 알아서 척척 지방만 골라 태워주지 않거든요. 지방과 함께 아주 소중한 자산인 근육까지 같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변질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두 사람 모두 10kg을 빼는데 성공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를 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근육을 잃지 않고 오직 체지방만 걷어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방과 함께 엄청난 양의 근육을 잃어버렸죠. 둘 다 예전보다 몸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첫 번째 사람은 탄탄하고 날렵하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저 예전의 몸에서 크기만 작아진 앙상한 모습일 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형태를 빚어내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몸의 입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뱃살을 빼고 싶다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 매력적인 체형을 완성해주는 것도 결국은 근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육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더 섬뜩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맹렬하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빠져나갈수록 우리 뇌는 더 강력한 허기 신호와 식탐을 만들어냅니다. 다이어트를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 근육을 많이 잃어버릴수록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폭식의 벼랑 끝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눈물겹게 뺀 살을 다시 찌우게 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텔 박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근육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을 지켜내면서 지방만 덜어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하고 일상에서 더 강한 에너지를 느끼며 무엇보다 살이 다시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을 최대한 지켜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솔직히 저조차도 조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탄탄한 몸매의 핵심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헬스장에 가서 얼마나 더 무거운 걸 들고 얼마나 더 오래 운동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이 더 많이 라고 지레짐작합니다. 더 많은 운동 횟수, 더 많은 세트, 헬스장에서 보내는 더 많은 시간. 하지만 최근에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진짜 정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 없이 그저 식사량만 줄였습니다. 철저한 칼로리 적자 상태만 만든 거죠.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딱 2번 짧은 전신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보다 훨씬 강도 높고 많은 양의 운동을 소화했고요. 16주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 그룹 모두 체중 감량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오직 식단만 한 첫 번째 그룹은 체지방과 함께 엄청난 양의 근육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죠. 근육량 제지방을 상당히 훌륭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근육량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빠진 무게의 거의 100%를 오직 체지방으로만 덜어낸 겁니다. 심지어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기 주변의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걷어낸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많은 연구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 운동의 양이 결코 극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각 근육 부위별로 제대로 집중한 몇 번의 세트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육을 지키기에 충분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6일씩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톤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매번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단 하나, 일관되고 명확한 신호입니다. 야, 나 이 근육 아직 일상에서 꼭 필요하니까 제발 태워 없애지 마. 여러분이 몸에게 이 신호만 꾸준히 보내준다면 우리 몸은 그 소중한 근육을 꼭 껴안은 채 기꺼이 체지방의 창고를 열어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된 운동 프로그램이라도 그에 걸맞은 영양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영양학자 레인 노튼 박사는 우리가 탄탄한 몸을 만들려 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영양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식단을 짤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빼야 할까에 혈안이 됩니다. 밥과 빵을 끊고 설탕을 피하고 늦은 밤에 꿀맛 같은 야식을 참아내고 가공식품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하지만 레인 노튼 박사에 따르면 이건 시작부터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겁니다. 무엇을 뺄지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넣고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성공적인 다이어트 연구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다이어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의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식사량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몸은 매일매일 어떤 조직을 살려두고 어떤 조직을 부숴서 에너지로 쓸지 냉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은 살아남고 체지방만 빠져나가면서 거울 속 여러분의 몸매가 눈부시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단백질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욕 통제입니다. 다이어트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뼛속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다이어트의 진짜 적은 부족한 의지력이나 나약한 멘탈이 아닙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미칠 듯한 배고픔이죠.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비교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로 꼽힙니다. 단백질을 든든하게 챙겨 먹으면 배부름이 훨씬 오래 지속되고 이는 결국 무리 없이 식사량을 줄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튼 박사는 여러분의 체중 1kg당 대략 1.8g에서 2.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숫자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몇 끼니마다 단백질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단백질 섭취량만 확실하게 채워두고 나면 나머지 칼로리를 채우는 방법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해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을 넉넉히 먹을 때 힘이 나고 어떤 분들은 지방을 좀 더 섭취할 때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죠. 과학 연구들은 두 가지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이 위에서만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식단 비율이 아니라 6개월 뒤에도 여러분이 웃으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식단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산처럼 쌓아두고 먹고 식단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모퉁이만 돌면 또 다른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고작 몇 주 만에 살 빠지는 속도가 뚝 떨어지는 진짜 이유.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닭가슴살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유실을 막아주고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지만 단백질 자체가 체지방을 마법처럼 태워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체지방을 태우는 진짜 엔진은 아주 단순하고 차가운 물리법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 적자, 칼로리 디피시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몸이 하루 동안 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뱃살에 두둑하게 쌓아둔 비상식량, 즉 체지방의 창고를 열게 됩니다. 레인 노튼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고 지적합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표를 찾아서 인터넷을 헤매고 마법의 다이어트 보조제에 수십만 원을 쓰고 방송에서 극찬하는 지방분해 식품을 찾아 마트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진리인 내가 하루에 총 몇 칼로리를 먹고 있는가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칼로리만 적으면 햄버거만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의 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하고 비타민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때려 넣으면서 뱃살이 빠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좋은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계산기들은 하루에 수백 칼로리씩 오차를 내기도 하거든요. 키와 몸무게가 똑같은 두 사람이 같은 공식을 써도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튼 박사는 훨씬 더 영리한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인터넷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는 그저 출발선으로만 쓰세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체중 변화에 일일비하지 말고 체중이 부드럽게 그려가는 장기적인 추세선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만약 일주일에 대략 0.5kg에서 1kg 정도씩 체중이 부드럽게 우하향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벽한 칼로리 적자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체중계 바늘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식사량을 조금 더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설정한 칼로리 목표는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몸만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진짜 정답을 알려줍니다. 끝없는 추측과 방황을 끝내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가는 길은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이 정직한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칼로리 적자 상태를 만들고 순조롭게 살을 빼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똑똑한 몸은 그걸 가만히 누워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내가 그토록 빼고 싶어 하는 그 뱃살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다음 번째 산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첫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마법처럼 순조롭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쑥쑥 내려가고 동기부여는 하늘을 찌르며 헐렁해진 바지 허리춤을 보며 짜릿한 성취감마저 느끼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던 똑같은 식단과 똑같은 운동인데 체중계 바늘이 턱 하고 멈춰버립니다.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정체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몰래 뭘 주워 먹었나? 자책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신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에릭 트렉슬러 박사는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생존 시스템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적응을 시작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올여름 해운대 백사장에서 멋진 수영복을 입기 위해 살을 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체지방률 12%의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턱이 없죠. 여러분의 몸이 인지하는 유일한 사실은 단 하나. 지금 내 몸에 들어오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근이 닥쳤다는 비상사태뿐입니다. 그래서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신진대사 스위치를 낮추는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더 가벼워진 몸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데는 자연스럽게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만 쓰도록 엔진을 개조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일상의 움직임들까지 교묘하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떨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행동이 줄어들고 계단 대신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며 몸의 움직임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적응성, 열생성, Adaptive Thermogenesis 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한 변화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전체로 모아놓고 보면 하루에 소모하는 총 칼로리를 어마어마하게 깎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식욕 호르몬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빵 냄새가 영혼을 흔들고 달콤한 디저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무줄이 여러분을 다이어트하기 전에 원래 체중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맞으니까요. 에릭 박사는 체중이 의미 있게 줄어들 때마다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요구량도 그에 맞춰 계속 떨어진다고 추산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한 달 전에 여러분의 살을 쫙쫙 빼주었던 그 식단이 오늘부터는 살이 단 1지도 빠지지 않는 유지 칼로리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체지방률 20% 언저리에서 더 이상 살을 빼지 못하고 멈춰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버렸을 뿐입니다. 그럼 이 지독한 정체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평생 동안 밥그릇을 끝없이 비워내는 가혹한 굶주림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바로 그 무조건 더 굶자는 생각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이며 몇 달간의 눈물겨운 노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체중 감량이 멈추는 바로 이 정체기의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이런 단순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죠. 적게 먹어서 살이 빠졌으니까 안 빠지면 더 적게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정체기가 오면 그들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돌진합니다. 밥을 더 덜어내고 칼로리를 더 깎아내고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이 지옥 같은 다이어트를 끝도 없이 이어가는 거죠.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이 극약 처방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계 바늘이 다시 조금씩 움직일 테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몸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운동할 힘은 하나도 없으며 머릿속은 하루 종일 뭐 먹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늦은 밤 냉장고 문을 열고 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음식을 미친 듯이 입에 쑤어 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당신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에릭 트렉슬러 박사는 이것이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를 겪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단언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 막히는 다이어트 상태에 몸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100m 전력 질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정 구간 동안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2.19 OKM 마라톤 코스를 내내 전력 질주로 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한계에 부딪히며 그때 몸은 살기 위해 강제로 휴식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다이어트 코치들은 이른바 다이어트 휴지기, 다이어트 페이즈스 라는 전략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합니다. 체지방률 30%에서 12%까지 한 번의 호흡으로 끝없이 굶으며 내려가는 미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쪼개는 거죠. 가장 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2주에서 16주 정도 확실하게 식단을 조여서 의미 있는 양의 체지방을 덜어낸 다음 의도적으로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는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살을 더 빼지도 그렇다고 찌우지도 않는, 그저 내 몸과 마음이 그동안의 피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숨을 고르는 시간이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지기라는 말을 들으면 패닉에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쉬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유지기야말로 여러분이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다이어트로 쌓인 극심한 피로를 씻어내고 미쳐 날뛰던 식탐을 잠재우며 헬스장에서 다시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다음 단계 체중 감량을 위한 완벽한 도약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그저 한 달 뒤에 바짝 마른 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 탄탄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끝없는 굶주림의 쳇바퀴를 돌다 쓰러집니다. 자, 이제 영양 섭취도 완벽하게 세팅했고 휴식기를 포함한 다이어트 계획도 훌륭하게 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요? 러닝머신은 얼마나 타야 체지방을 쫙 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여러분의 뒤통수를 기분 좋게 쳐줄 만큼 의외일 겁니다. 뱃살을 빼려고 마음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조언이 있을 겁니다. 유산소를 더해, 더 오래 뛰어, 땀을 뻘뻘 흘려서 칼로리를 다 태워버려.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 러닝머신 위에서 헉헉대며 300칼로리를 추가로 태웠다면 당연히 그만큼 다이어트 속도가 빨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수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과학자 에릭 헬름스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과학계에는 제한적 에너지 모델 (constrained energy model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량을 갑자기 확 늘려버리면 우리 몸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에너지를 아껴버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러닝머신을 1시간 빡세게 타고 온 날을 떠올려 보세요. 오후 내내 소파에 늘어져 있거나
누군가 부를 때 걸어가는 대신 고개만 까딱하고 평소 같으면 서서 했을 일들을 무조건 앉아서 하려고 하죠. 심지어 나도 모르게 식욕 호르몬이 분비되어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의 밥을 먹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눈물겹게 태운 그 300칼로리가 실제 몸 전체의 300칼로리 적자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감량 효과는 그보다 훨씬 미미할 수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은 심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보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실수는 유산소 운동을 체지방 감량의 주력 무기로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활동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걷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내가 얼마나 걷고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일일 걸음 수입니다. 에릭 박사는 하루 걸음 수가 5영보 밑으로 떨어지는 좌식 생활자들은 식욕을 조절하고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루 걸음 수가 7영보에서 9영보 사이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이 드디어 배고픔과 배부름의 신호를 정상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하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며 전반적인 대사 능력이 활기를 뿝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헬스장에서 지루한 사이클을 몇 시간씩 타기 전에 먼저 일상의 걸음수라는 단단한 기초 공사부터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가끔 꺼내 쓰는 특수 장비라면 일상의 걷기와 움직임은 집을 지탱하는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먼저 하루 7 영보에서 9 영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면 그때 가서 걸음수를 1만 5천 보로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박사가 강조하는 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황금률을 꼭 기억하세요. 다이어트 성공의 80%는 식단이라는 주방 안에서 결정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기여하는 몫은 기껏해야 20%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몸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지막 장애물은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의 양이나 헬스장에서 드는 바벨의 무게 혹은 러닝머신 위에서 흘리는 땀방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최종 결전지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의 손에는 완벽한 지도가 쥐어져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운동법도 알았고 단백질 중심의 영양 전략도 세웠죠. 칼로리 적자의 원리도 깨우쳤고 신진대사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일상의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이어트 지식으로 무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을 뺐다가 다시 찌우는 고통스러운 요요를 반복하는 걸까요? 심리 및 영양 코치인 라우렌 콘린은 그 진짜 이유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패턴, 즉 심리에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패턴인 치팅밀, 트릿밀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터들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점심도 방울토마토 몇 개로 버티며 악착같이 칼로리를 아껴두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지금 참고 있다가 보상받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해가 지고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의 배는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메뉴판을 펼치는 순간 모든 에피타이저가 천국의 음식처럼 보입니다. 메인 요리를 폭풍처럼 흡입하고 달콤한 디저트까지 오늘은 괜찮아 라며 합리화하죠. 그저 기분 좋게 한 끼 즐기려던 토요일 저녁 식사는 고삐가 풀려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주말 내내 폭식 파티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으면 지독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죄책감은 다이어터들을 가장 최악의 실수인 과잉 보상, overcompensation으로 몰아넣습니다.
어제 먹은 걸 만회하겠다며 헬스장에서 2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뛰고 월요일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며 굶고 주말에 무너진 자신을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벌을 줍니다. 로렌은 이 끔찍한 사이클이야말로 사람들을 수년 동안 다이어트의 띠패 가둬두는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제한, 폭식, 뼈저린 죄책감, 다시 더 극단적인 제한. 이 지옥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로렌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가짐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만약 주말에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로 선택했다면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음식을 음미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소의 건강한 식단으로 덤덤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어제의 식사를 만회하려는 가혹한 운동도 굶주림이라는 벌도 자책 섞인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은 단 하루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이죠. 하지만 다이어트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고픔, 그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수많은 다이어터들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란 배고픔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체지방률을 15%, 12%까지 눈에 띄게 낮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배가 꼬르륵거리고 음식이 생각나는 건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어트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의 목표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불편한 감정을 마취총을 쏜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불편함과 배고픔을 곁에 두고도 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식탐이 밀려올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싸우려 들지 말고 가끔 식단을 망친 하루가 있더라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다이어트가 비로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나누었던 이 모든 과학적 지식과 전략들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달짜리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가볍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튼튼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가 걸어온 길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뒤적이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엮어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남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건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비법을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몇 가지 원칙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조용한 과정일 뿐이죠. 첫째, 여러분의 근육을 목숨처럼 지켜내세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건 굶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켜내면서 체지방만 걷어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이 꿈꾸는 날렵하고 매력적인 체형을 빚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단탁질을 식탁의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단백질이 무슨 신비한 지방 분해약이라서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미쳐 날뛰는 식욕을 다스려 다이어트를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친절한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실한 칼로리 적자를 만드세요. 며칠 만에 수분을 쫙 빼버리는 극단적인 단식이나 굶주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몸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부드럽게 에너지를 덜어내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지방 창고가 열리도록 만드는 그 꾸준한 마이너스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넷째,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반드시 반격해 올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세요. 살 빠지는 속도가 멈칫하고 정체기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체중 추이를 관찰하며 지혜롭게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고 이 길고 지루한 과정을 묵묵히 믿고 나아가세요. 다섯째,
다이어트 휴지기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뺄 때는 확실하게 집중해서 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중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이 숨을 고를 수 있는 휴가를 주세요. 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에 내 모습을 바라보며 길게 호흡하세요. 여섯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헬스장의 러닝머신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7영보에서 9영보를 걷는 일상의 단단한 발걸음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전략적인 카드로 남겨두고 체지방을 태우는 진짜 무거운 짐은 식단이라는 주방의 규칙에 맡겨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배가 조금 고픈 것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살이 빠지는 그래프는 절대 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완벽한 하루를 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어렵다는 체지방률 12%에 도달해 평생을 탄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매 순간 완벽하게 통제된 로봇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넘어져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저 가장 꾸준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가볍고 건강한 몸은 몇 주 동안 이 악물고 굶고 버티는 극단적인 도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달래가며 반복하는 영리한 노력이 수개월 동안 쌓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식단 같은 건 없습니다.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도 1년 365일 불타오르는 완벽한 동기부여도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만의 시스템 뿐입니다. 그 시스템을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히 안착시킬 수만 있다면 그토록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독한 뱃살과 작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요요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가볍고 눈부신 평생의 몸을 얻게 되실 겁니다.